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명태균 녹취와 관련해 침묵하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오늘 입장을 밝혔는데요. 대국민 사과와 참모 개편 등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의 본투표. 막판까지 지금 초박빙으로 흐르고 있는데요. 누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 이런 분석 속에 승부를 결정지을 7개 병합주의 표심에 더욱 이목이 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주제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들이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이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을 하면서 입장을 내는 문제를 아마 고민하고 계시지 않을까. 대통령과 영부인이 정치 브로커와 소통한 녹음과 문자가 공개된 것은 그 자체로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스러운 일입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력 정치인들이 정치 브로커에 휘둘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켜드렸습니다. 국민들의 큰 실망은 정부, 여당의 큰 위기입니다. 자, 한동훈 대표 그동안 침묵하고 있다. 왜일까? 이런 궁금증 꽤 났죠. 그런 상태에서 주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동훈 대표가 당 회의에서 지난주 정치권의 큰 이슈였던 민주당이 내놓은 그 녹취와 관련된 여러 가지 파장, 오늘 입장을 좀 밝혔는데요. 우선 일부를 좀 들어보셨거든요. 다음 준비된 목소리에는 구체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촉구하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참모진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쇄신하고 심기일전을 위한 과감한 쇄신 개각을 단행해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즉시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예방하기 위해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절차를 즉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이제 너무 당연합니다. 자, 지금 몇 가지 내용이 담겨 있죠. 촉구 또는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라고 목소리를 낸 건데요. 자,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나와 계신데요. 우선 한동훈 대표가 이른바 명태균 녹취,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들어갔다. 민주당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공개한 거잖아요. 그 파장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 입장을 오늘 냈는데 일각에서는 좀 꽤 늦었다. 시간이 많이 걸렸다. 벌써 나올 정도 간 거 아니냐. 왜 오늘에서야 한동훈 대표는 입장을 냈다고 봐야 됩니까?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녹음 파일이 공개된 당일에는 국민의힘에도 충분한 어떤 논평을 할 수 있을 만한 완결된 정보가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의 어떤 전체적인 내용, 그 전체 사실관계를 알아야지만 뭔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미 지난달에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실 쪽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 명태균 씨 사건과 관련해서 당에서 알아야 방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전체적으로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응답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저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됐고요. 그래서 즉각적인 반응을 하기 어려웠던 점은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4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사실 당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실 이 사안에 대해서 당에 대해서든 혹은 국민들께 대해서든 더 잘 설명하실 수 있도록 시간과 기회를 드린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이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주체는 대통령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녹음 파일이 공개된 다음 날에는 정진석 대통령실장이 하루 종일 운영위에 출석해 있었죠. 그리고 대통령실 스태프들도 다 정진석 실장과 함께 주요 인사들은 국회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마 즉각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좀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충분한 시간을 드린 측면이 있고 그럼 왜 오늘에는 이런 구체적인 입장 표명이 있었는가? 더 늦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국민들과 정부가 계약을 맺을 때는 그
그 계약의 기한이 언제까지라고 민심에 대한 응답 기한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그 기한을 넘기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이자가 붙습니다. 그것도 민심에 제때 응답하지 못한 이자는 복리로 붙어요. 그렇게 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래서 과거에 김영삼 전 대통령처럼 노련한 정치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민심에 선제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래야지 이자가 붙는 상황을 막을 수 있거든요. 지금 한동훈 대표도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는 우리 여권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한번 망라해서 의견을 표현함으로써 이것은 더 이상 우리가 민심에 대해서 지체된 응답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표명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주말 사이에 대통령실과 물밑 접촉을 통해서 뭔가 설명을 듣고 그쪽에도 의견을 전달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런 과정은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입장이 나온 거라고 봐야 됩니까? 의견은 전달을 했죠. 그것은 이제 뭐 여러 언론을 통해서도 부분적으로 보도가 된 게 있고요. 관련해서 뭐 시정연설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오셨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도 전달이 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명태균 씨 사건에 대해서도 당에 좀 종합적으로 알려주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좀 선제적인 그 쇄신책 같은 것들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의견은 여러모로 전달이 된 걸로 알고 그러나 거꾸로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당으로의 어떤 설명은 아직입니까? 완결되고 충분한 설명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설명에 약간의 어떤 설명, 분위기를 좀 전해주신 것 같고요. 자, 일단 왜 오늘 나흘 정도 걸렸어요. 왜 오늘에서야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냈는가에 대한 설명이었었고요. 다음은 아까 영상에서 한동훈 대표의 목소리 들었는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촉구하는 내용이 몇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자, 대통령의 사과 얘기를 꺼냈어요. 솔직소상하게. 그리고 참모진, 그러니까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과 개각 얘기를 꺼냈습니다. 필요하다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대외 활동 중단을 얘기를 꺼냈고요. 특별감찰관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촉구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것도 송영훈 대변인. 앞서서 사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한동훈 대표가 이른바 이제 이 대통령과의 면담, 윤석열 대표 면담 전에 세 가지 3대 조치 요구가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3대 조치는 뭐 대외 활동 중단,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뭐 의혹 규명 협조 이 정도였는데 오늘은 그거보다 더 나아간 듯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은요. 이제 그 명태균 씨 녹음 파일이 공개되고 나서는 여권 내부에 어느 정도의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한동훈 대표와 많이 대척점에서 그동안 전국에 대한 관점을 표명해왔던 홍준표 시장조차도 SNS에서 내각과 대통령실의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 이걸 벌써 지난주 금요일에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당의 원로로서 굉장히 당의 미래를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 그 상임 고문단에서도 적극적인 대책을 지금 주문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사실은 시도지사 이분들도 입장을 표명하면서 대통령실에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빼놓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의 상황이고 제가 아까 민심에는 이자가 붙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자가 복리라고 강조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빠르게 응답을 하는 상황이 나오지 않으면서 계속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요구는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부정평가 우선순위에 김건희 여사 사안이 계속 1순위로 오르고 그 원인으로서 평가하는 비율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조금 전이었다면 예를 들면 대통령실에서 언급하는 뭐 활동 자제 이런 것들로도 또 민심과 접근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은 지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활동 중단을 못 박아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뭐 대통령의 어떤 사과라든가 그다음에 참모진과 내각의 개편 이런 것들까지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한동훈 대표의 저런 촉구 또는 요구에 대해서 아직까지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또는 비공식적인 구체적인 반응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것도 좀 기다려봐야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당내 지도부 일원 중에 친윤으로 꼽히시는 분, 오늘 오전에 언론에 최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 특히 뭐 지지율 관련된 사안, 최근에 여러 개 논란이 됐던 사안, 이 관련해서 얘기를 좀 꺼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소위 테이프라고 해서 나온 것도 조작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는 것이고 설사 조작이 아니라고 해도 그 안의 내용은 그냥
덕담을 한 것이다 정도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란을 일으켜서는 저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만큼 거짓 선전 선동에 그동안에 휘말려 왔던 정부가 없지 않습니까? 예. 지지율 조사로 1위 1비한다는 게 참 어떤 면에서는 부질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명태균 사건이라고 하는 게 그 의혹의 핵심에는 여론조사를 마사지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송영웅 대변인. 그러니까 당내 일각, 지도부 일각 또는 친윤계 정치인 일각에서는 저런 의견도 좀 있어요. 아니 덕담동도 한 게 이게 분란으로 커진 게 이게 말이 됩니까라는 약간 취지의 설명. 그리고 지지율 1위 2위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만큼 선전선동에 휘말린 정부가 있는가. 약간의 이 상황에 대한 약간의 불만 표시 또는 이게 이렇게 파장을 키워댈 사안입니까라는 약간의 입장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민전 최고위원께서 오늘 저런 말씀을 하신 것은 사실인데 저것이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주목할 만한 발언으로는 사실 김재원 최고위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왜 제가 주목할 만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모두 아시다시피 김재원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존경심을 또 적극적으로 표현해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뭐라고 발언했냐면은 단합에 대한 부분을 물론 언급하긴 했습니다만은 동시에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뭐 국면 전환용 인사 개편은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국면을 전환할 수 있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아주 적극적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윤 대통령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표시해온 분들조차도 지금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해서 변화와 쇄신에 나서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전반적인 기류하에서 김민전 최고위원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은 이제 김민전 최고위원의 입장이다. 제가 이 정도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의 목소리 지금 간략하게 핵심 오늘 김재원 최고위원이 한 얘기에 대해서 약간 요약 형태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준비를 좀 한 게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합니다. 국면 전환을 위해서는 뭐든지 해야 할 때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할지 모릅니다. 지금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은 친한계 정치인 요새 국민의힘 내부에 약간 그렇게 구별해. 친한계 정치인과 친윤계 정치인들이 각각 같이 좀 있다. 근데 의견 대립이 많이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이죠. 근데 김재원 최고위원은 글쎄요. 뭐 어떻게 표현할까요? 비한계인 것 같은 맞아요. 그리고 김민전 최고위원은 이제 친윤계로 보통 간주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목소리가 오늘 나온 상황이에요. 자, 아까 그림으로 좀 확인해 봤는데 한동훈 대표가 오늘 촉구한 3가지 내용 크게 정리한 거 다시 한번 불러오죠. 이겁니다. 크게 보면 사과 부분과 참모진 개편과 개각 그리고 대활동 중단과 특별감찰관 이렇게 의견을 촉구하는 의견을 냈는데 자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나와 계신데요. 민주당 입장에서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오늘 촉구한 내용이 모두 실천 또는 관철이 됐다라고 가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조치가 모두 관철이 됐다면 민주당은 어떤 입장일까요? 만약에 관철된다면. 네, 저게 이제 뭐 관철될 리도 없겠지만 관철된다 그래도 저것은 사실 논점 이탈에 가깝죠. 지금 회초리를 100대 맞아야 되는 상황인데 잘못했다고 얘기할래 안 할래 지금 그걸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민주당에서 보시기에는 이거는 저 정도는 부족하다 이런 겁니까? 너무 말도 지금? 얼토당토하는 얘기,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얘기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지금 대통령께서 사실은 외딴 섬에 계세요. 지금 국민의힘에서조차도 제대로 된 정보를 취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의 기행, 대통령의 잘못 혹은 여사의 잘못 이런 것들이 사실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머리를 맞댈 어떤 팀부터 먼저 꾸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조차 지금 꾸려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대통령이 한번 거짓말로 참모에게 알려주면 그 참모가 언론에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사람들이 모두가 나와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진실이 또 드러나죠. 그것이 바로바로 이렇게 뒤집어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국민들께서도요. 이게 지금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거짓말을. 여러 번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걸로 이제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만약에 이거 갖고는 부족하다는데 민주당에서 지금
주장하는 바 지금 이거 해야 됩니다는 뭡니까 그러면은? 법적인 해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지금 특검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든 대통령 여사든 저희가 잘못했으면 대통령은 탄핵 이게 소추권이 있다 보니까 그걸 못한다 치더라도 그건 나중에 어쨌든 임기 중에는 저희가 못한다 치더라도 민간인인 김건희 여사의 건과 관련돼서는 수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명태균 건 지금 이거 나온 지 지금 몇 달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김영선 씨와 관련돼서 지금 이 공천 이 관계 속에서 명태균 씨의 역할이 있었다. 근데 김건희 여사의 어떤 압력이 작용했다. 이렇게까지 나왔다면 적어도 지난 이 겨울에 검찰에서 이게 수사를 어떻게 보면 경남 선관위에서 요청을 했던 게 있습니다. 김영선 의원과 관련돼서요. 정치자금법과 관련돼서. 근데 그거를 9개월 동안이나 아무 조치도 안 하고 그냥 검찰에서 눕히고 있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을 볼 때 검찰에서 이 문제를 판다 하더라도 전 제대로 될 수 있는 수사는 안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고 지금까지 이것들을 지켜봐 왔던 국민들도 의심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특검을 계속 얘기하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갈래로 이 문제에 대한 진상을 드러내기 위한 법적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한동훈 대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특별감찰관 추천 진행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했거든요. 민주당에서는 그 특별감찰관 추천권은 이런 정치권에서 이런 표현 씁니다. 죽은 이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사실은 임기 초에 했었어야죠.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 건과 관련돼서 몇 가지가 지금 붙어 있잖아요. 건건이. 근데 임기 초에 만약에 특별감찰관을 도입해가지고 들어왔었다라면 지금 몇 건이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지금 그걸 차일피일 미루다가 몇 건이 됐는데 지금이라도 임명하면 차후에 수백 건이 될 수도 있는 그 건을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지금까지 벌여왔던 기행들, 잘못된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은 이미 이걸로 특별감찰관으로 막을 수가 없는 문제죠. 그래서 저희가 논점 이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께 사과해야 된다. 이제는 김건희 여사만 겨누다가 윤석열 대통령을 겨눈 것은 인정하나 그 사과만으로 넘어갈 수가 없다. 대통령도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협조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은 그동안 보여줬던 모습들이 여러 수사가 진행될 때 압력을 집어넣는 그런 일들을 여기저기에 너무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과연 협조를 할 것인가 저희는 민주당은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 정도 조치 갖고 아니거든요. 특검입니다를 다시 한번 민주당 입장이 그거라고 좀 설명을 해 주셨어요. 이동학 전 최고위원은. 송영웅 대변인. 오늘 한동훈 대표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이제 사과 얘기를 처음으로 꺼내놨는데 근데 특검 관련 얘기는 진짜 오늘도 입장이 없네요. 지금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특검 관련해서 침묵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특검 관련해서요. 일단은 민주당의 그 입장의 큰 틀에서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를 고르는 그런 답정너식 특검을 고집해 왔는데 배제가 되는 상황인 그렇습니다. 거죠. 그런 걸 고집해 왔는데 뭐 최근에 협의할 수 있다 뭐 한두 마디 립서비스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큰 틀에서 민주당의 기조와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민주당이 그런 법안을 계속 내놓고 있는 이상에는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여당의 수장으로서는 가능한 변화와 해결책을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특별감찰관은 사실은 야당에서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혹은 비슷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 특별감찰관을 지금이라도 둬서 모니터링하고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그걸 반대할 명분이 없거든요. 물론 민주당은 본인들의 어떤 스펙트럼에서 원하는 변화의 맥시멈을 100으로 놓고 최대치를 100으로 놓고 특별감찰관은 한 60에서 70밖에 안 되니까 그건 못하겠다. 라고 주장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 영의 상태로 두겠다는 겁니까?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당장 실현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는 취지에 오늘 촉구를 한 거다는 말씀인데 그러면은 특검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의 침묵은 반대 입장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일단 민주당이 그동안에 주장해온 그런 답정너식 특검 그러니까 야당이 특별검사를 골라서 결국에는 원하는 검사를 통해서 원하는 결과를 받아내겠다. 그렇게 해서 원하는 정치적인 방향으로 활용하겠다. 그런 특검은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당내의 컨센서스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오늘 여러 가지 얘기, 촉구를 하는 얘기를 꺼냈는데 그 내용 좀 전해드렸고요. 지금 오늘 중진 의원들이 만나는 자리가 오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설명이 좀 나왔어요.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들이 좀 오갔습니다라는 설명이거든요. 들어보시죠.
우리 당과 또 대통령실에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결국은 지금의 상황을 우리가 돌파하기 위해서는 원내와 또 그다음에 용산과 서로 더 많은 소통을 통해서 분열하지 않고 단합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가장 최선의 방법 아닌가 이렇게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걱정하는 목소리 그러면서도 단합 이게 중요하다. 뭐 이런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했군요. 이동학 전 최고요. 네. 오늘 뭐 대통령실 관계자를 인용한 보도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상황에 대한 어떤 입장이 언제쯤 나올 것이냐 뭐 이런 거예요. 뭐 곧 임기 반환점도 있기는 하는데 설명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네요. 이달에 있는 외교 일정을 마무리한 뒤에 입장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설명이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시기상으로 보면은 그럼 11월 중순 이후 아니면 하순쯤 될 걸로 보여요. 그게 마무리된다라는 측면에서 보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상황 관련 입장 언제쯤 내야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니 이 문제를 지금까지 끌어왔던 것도 문제인데 또다시 외교 일정을 핑계로 또 뒤로 막 미루고 지금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난번 저희가 4월 달에 총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 여러 평론가들이 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뭐라 했냐면 내일 당장 대통령의 입장이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주일째 안 냈어요. 그리고 나서 얘기를 했는데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고 국정전환 기조를 밝히지도 않았고 또 전원으로 사과를 그 정도만 한 거 아니냐. 전원으로 막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죠. 사과 쇼를 했어요. 이 뭐냐면 결국에는 사과를 할지 말지 그게 문자로 전당대회 과정에서 드러나게 되고 실제로 국민들이 잘못했을 때 바로 사과하면 용서를 해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계속 그 타이밍을 놓쳐가면서 모르겠어요. 의도적으로 국민을 자기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5년 동안은 내 자유다. 자유를 강조하니까 나의 자유는 무한정 5년 동안 느끼려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저는 자유를 파괴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혼자 스스로 혹은 김건희 여사의 그런 자유만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 국민이 이 권리로서 느껴야 될 지점들을 계속해서 침해하게 되는 거거든요. 대통령으로부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문제를 대통령에게 듣고 싶은 권리가 국민들에게는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전혀 충족하지도 않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꼭 당장이라도 어떤 입장에 나와야 된다 이겁니까? 당연하죠. 이건 지금 도대체 뭐 국민의힘은 모른다 그러고 도대체 이거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빨리 본인이 진실이 가장 큰 힘입니다. 그 진실을 들고 나와서 국민 앞에 이야기하셔야 된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한동훈 대표의 촉구 발언 이후에 한동훈 대표를 늘 관심 있게 보는 것 같죠? 홍준표 대구시장. 약간의 뭐랄까요? 비유를 통한 어떤 본인의 입장을 듣는데 여기 표현들이 몇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삼김시대 얘기를 또 여기다 적었습니다. 상김시대 말미에 정계에 들어온 나로서는 그때가 그립다. 그리운 이유는 혼란이 생기면 거목들이 대화 타협으로 혼란을 수습했다. 그래서 그때가 그립다. 그럼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을 얘기합니다. 거목들은 사라지고 잡목만 우후죽순 나서서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잖아요. 뭐 거목, 잡목 뭐 이런 거 나와요. 상김씨는 알겠습니다. 언제 얘기를 하는지. 송영훈 대변인. 홍준표 시장이 말하는 잡목은 누굴 말하는 겁니까? 글쎄요. 저기에서 누군가 예외가 될 수 있는 현역 정치인이 있을까요? 지금 홍준표 시장께서 삼김시대가 그립다라고 말씀하셨다면은 적어도 한 2002년 내지는 2004년 이후에 정치를 하고 있는 현역 정치인들은 거의 누구나 다 해당된다고 봐야 될 겁니다. 2000년 그 초반 이후는 다 그렇습니다. 포스트 삼김으로 정치하고 있는 그 정치인들은 예외 없이 다 해당되고 그럼 본인도 포함해서 셀프 디스 한 거라고 해석해야 되지 않나. 잡목은 그럼 본인도 포함됐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지금? 그래야 말이 되죠. 그래야 말이 되고. 혹시 잡목을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
한동훈 대표 얘기를 또 한 게 아닌가라는 분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뭐 잡목들만 우후죽순 나선다고 하니까요. 거기에는 본인도 포함해서 광범위한 셀프디스까지 포함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설마 남들만 잡목이고 본인은 거목이다. 이렇게 좀 민망한 말씀을 하신 건 아니지 그리고 않겠습니까? 거목은 없다 그랬어요. 거목은 없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본인은 포함해서 지금 이 시대에 정치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잡목이다. 이런 어떤 셀프디스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밖에는 달리 이해할 그럼 길이 없는. 오늘 글은 특별하게 특정 인물을 비판했다기보다는 상황에 대한 약간 한탄입니까 그럼? 저게 만약에 이제 특정 인물을 비판하는 거라면 그게 예. 소구력을 얻으려면 홍준표 시장께서 저 글에서 예. 뭔가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놓으셨어야 될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저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3긴 중에서도 국민의힘 당사에 사gin이 걸려 있는 분은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잖아요. YS. 그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생전에 보여주셨던 민심에 대한 빠른 응답성. 이런 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과거에 뭐 김현철 씨 사건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했다든가 이런 사례들을 소환해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라면 재임 중에 이렇게 했는데 우리도 그런 점을 배워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으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건 없고 삼김 시대가 그립다라고 하면서 잡목들만 우후죽순이 있다라고 하셨으니 그렇다면 그것은 본인을 포함해서 이 시대의 모든 정치인들이 그 시대의 인물들을 못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자탄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저 대목을 놓고 잡목이 도대체 누굴 말하는 걸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늘 비판하던 그 인물을 말하는 거냐 아니냐 뭐 오늘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정치권에 계시더군요. 잠깐 좀 짚어봤고요. 대독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오늘 시정연설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을 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했죠. 대독 이렇게 된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일단 이와 관련해서 아까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과 관련돼서 오늘 여러 가지 모습 앞서서도 어떤 설명도 좀 있었거든요. 일단 여러 가지 내용을 좀 묶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당당하게 나오셔갖고 이럴 때일수록 정면 돌파하는 그런 스타일 아니었습니까?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뭐 매년 있는 건 아니고요. 총리가 대신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대통령께서 직접 시정연설을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이고 국회에 대한 존중입니다. 대통령의 시정연설 거부는 국민에 대한 권리 침해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수장으로서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민주화 이후 간 국회의 첫 예산 심사 국정 운영 기조와 그동안의 정책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고. 자,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서 했던 시정연설에 불참하라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을 하는 형식이 됐습니다. 한덕수 총리, 오늘 저 시정연설하면서 몇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대목 하나를 좀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연금 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낼 것입니다. 오늘 뭐 이 시정연 내용은 저런 내용들이었어요. 이동학 전 최고위원. 네. 만약에요. 이것도 가정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시정연설을 직접 했다. 그러니까 국회로 가서 국회를 방문하고 시정연설 직접 했다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야당은 과거처럼 본회의장을 참석 안 하는 보이콧을 하거나 또는 피켓 시위를 하거나 아니면 그렇진 않더라도 착석을 해서 시정연설 듣지만 중간중간에 야유를 하거나 또 이런 상황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물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민심을 그대로 전달을 해야 되는 책무가 야당에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당연히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도 만나지 않고 국회 무시도 계속해서 계속되고 있고 그런 상태라면 당연히 민심을 전달해야 되는 것은 민주당의 책무에 가깝습니다. 근데 설령 민주당이 그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그거 무서워가지고 숨는다? 나오지 않는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오판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국회를 무시하는 이 기조가 계속해서 되다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야, 대통령의 기조가 전혀 바뀌질 않는구나. 결국에는 국민의 인식 속에서 대통령이 와가지고 뭐 야당이 뭔가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뭔가 피해자 느낌이 나거나 그러면은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정치적으로는 대통령이 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야당을 탓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런 지점들에 대한 고려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숨는 데 바쁘다. 어찌 보면 저는 한덕수 총리가 저렇게 이 대독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거 정부가 거의 무너져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들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동훈 대표 역시도 지금 인사조치, 강력한 인사조치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인사조치 속에는 전 정진석 비서실장도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나오시게 조언을 했었어야죠.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8.15 뭐 그때도 개원식 때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이 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자기가 가지 마시라고 했다. 이런 비서실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국민과 대통령의 거리를 멀리 떨어뜨리는 역할을 참모들의 어떤 무능함 속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영길 대변인은 오늘 뭐 결국엔 시정연설이 총리의 대독 형식으로 됐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저 시정연설의 주체는 대통령이고 국무총리가 대독을 한 게 맞습니다. 예. 저는 총리실의 발표가 개인적으로는 정확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오전에 낸 그렇습니다. 먼저 냈던 말씀하신. 발표는 국무총리가 주체인 것처럼 그렇게 그 언론에 공지가 됐었는데요. 그건 개인적으로 정확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헌법 81조하고 국회법 120조 1항을 비교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헌법 81조에는 대통령이 국회에 출석해서 발언하거나 국회에 서한을 보내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여기에는 국회의장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이 헌법에 전혀 없어요. 그런데 국회법 120조 1항에 보면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은 사전에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서 국회에서 발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시정연설을 하기 전에 지금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았습니까? 우리나라 시정연설이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의 시정연설인데 다만 국무총리가 대독을 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시정연설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 국회에는 불참이 된 상황인데 이건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과거에 물론 국무총리가 대독한 사례들이 있긴 합니다만 2013년부터는 11년 연속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나오셔서 그 시정연설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헌정상의 전통이 되었는데 보수는 가급적이면 저는 헌정의 전통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 좀 아쉬움이 있고요. 물론 여기까지의 상황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 야당의 책임이 상당 부분 있어요. 2022년에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첫 해에도 시정연설 때 민주당이 단체로 보이콧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대통령 보고는 국회를 존중해달라고 하고 실상 국회는 대통령을 존중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야당의 책임이 상당히 무겁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그 세워진 헌정의 전통은 무너지면 또 다시 처음부터 세워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대통령께서 오늘 직접 오셔서 하셨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 아쉬운 마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선 여론조사가 얼마가 됐다. 이거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이 낸 기사를 보고 알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강혜기가 나한테 이제 함정 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대선 때 무슨 공천, 아니 나랑 그거 상관이 없다. 민주당이나 거기 국민의힘이나 다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대선에 기여를 한 건데 그러면 그거가 뭐 대가성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강혜경 씨는 이제 그 돈을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빌렸는지 그건 제가 알 바가 아니고. 그러니까 김명선 전 의원 지금 검찰 수사 받는데 뭐 공천 최근에 다 논란된 거 선을 긋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관련돼서 뭐 그런 거 없다. 선 긋고 있고 무슨 난 돈 거래는 거 모르겠다. 그리고 무슨 약간 함정 이런 표현도 써요 지금. 그런데 이제 명태균 씨 이와 관련된 명태균 씨의 녹취 이제 과거의 녹취들이에요. 이게 2022년 또 당시의 녹취인데 이게 또 뭐 민주당 등을 통해서 계속 이제 뭐 보도를 통해서 이제 공개가 되는 상황인데 하나가 어제 좀 나온 게 있군요.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하지 마시오. 모르는 건 하지 말라니까요. 안전한 거는 본인이 안전하게 하시오 제발. 본인이 왜 판단합니까? 오야가 위에서 쏘락하면 쏘야지. 시키면 왜 시킨 대로 안 합니까 자꾸? 본인 생각이 왜 필요해요? 이렇게 답답하게 정치를 진짜. 누가 오다를 준단 말입니까 오야가? 밤에 괜히 열받고 그러는데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하겠다. 본인 육선되고 아무 내하고 인연 끊고 그냥 마음대로 해도 돼요. 아 이게 무슨 소릴까요, 송영훈 대변인. 일단 김영선 전 의원은 뭔가 좀 선을 딱 긋고 있어 조사에서 뭐 그런 거 뭐 연락한 적 그런 거 없고 뭐 함정이라는 표현이고. 근데 명태균 씨는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 하라면 하라면 되는 거지 왜 말이 많은 거야. 약간 뭔가 다그치고 혼을 내는 듯한 분위기도 있어요. 그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왜 뭐가 얘기가 많습니까? 약간 이건데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 상황은? 저 녹취를 들으면요 참 슬프고 참담한 마음이 들잖아요. 저런 분이 그동안에 5선 국회의원을 한 막 야단을 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중진 의원이었다는 점에 대해서 슬프고 참담한 마음이 드는 시청자들이 많이 계셨을 겁니다. 명태균 씨는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에 누군지도 그 이름조차 알지 못했던 정치 브로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저렇게 5선 국회의원에게 마치 갑을 관계에 있는 것처럼 호통을 쳐요. 아니 그러니까 뭘 잘 모르면서 왜 시키는 대로 안 하냐 이 취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 자체만으로도 국민들께 상당히 큰 상처와 혼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김영선 전 의원은 저렇게 검찰에 출석하면서 40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본인의 잘못이 없다고 어떤 변명을 하기보다는 그런 설명은 검찰청 안에 들어가서 하면 충분합니다. 또 본인이 법조인이니까 본인이 설명할 부분이 있다면 안에 들어가서 조리 있게 검사에게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저기 들어가기 전에 김영선 전 의원이 했어야 될 얘기는 일단 국민들께 충격과 혼란을 드리고 이렇게 전국을 어지럽혀서 송구하다라는 이야기가 가장 먼저 나왔어야 되고 사실은 그 말이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40분이 넘는 시간 동안 본인의 변명에 할애했잖아요.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역시나 슬프고 참담한 마음을 좀 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 지금 민주당에서는 명태균 씨 관련된 뭐 자료가 많다 이런 얘기 꺼내놨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그때 뭐 하나 그게 파장을 많이 일으켰죠. 네. 그 녹취를 공개한 이후에는 글쎄요 뭔가 과감하게 내놓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지금? 지금도 제가 오늘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도 그 녹취를 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녹취의 양이 너무 많고 그 며칠 사이에도 어제 그제도 며칠 사이에도 또 녹취록들이 이제 뭐 접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확인하고 있다는 그렇죠. 겁니까? 그거 지금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저는 김영선 의원이 지금 믿고 있는 구석이 있구나. 지금 어떻게 보면 대통령도 연루되어 있을 수 있고 김건희 여사도 지금 연루된 것으로 지금 녹취록에 보면 그런 정황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과연 나만 잡혀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본인은 딱 잡아떼기 모드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기가 얘기하는 순간 결국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까지 연루가 되는 상황 속이니까 이런 지점에서 본인이 이 지점에서 딱 지키면 결국 대통령이 나를 지켜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이거는 본인이 강혜경 씨와 통화해서 나오잖아요. 명태균 씨와 이런 이 얘기를 했고 돈을 이렇게 주라라고 하는 녹취까지 이미 나온 마당인데 그것이 함정이 파여졌다?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김영선 의원의 저런 말이나 행동은 오히려 국민의 화를 더 돋구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서 또다시 예를 들면 보좌진들 같이 일을 했던 보좌진들 중에 예를 들면 등록만 해놓고 또 다른 어떤 월급 받아가지고 일은 안 하고 이러한 경우들도 계속 이게 얘기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런 지점에서의 보좌진들도 조사가 좀 필요하고요. 광범위한 조사가 절대적으로 좀 필요한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일단 창원지검이죠. 뭐 김영선 전 의원 관련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30만 대 2만은 너무 다르거든요. 숫자가 지금 똑같은 걸 봤는데 이렇게 이른바 카운팅이 다른 겁니까 지금요? 이 내용인데 지난 주말에 민주당 장애 집회 있었죠? 여기에서 뭐 여러 가지 주장, 특히 뭐 특검 이런 얘기 많이 꺼내놨고요. 그거 관련해서 오늘 한동훈 대표가 어떤 반응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묶여 있습니다. 보시죠. 실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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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촛불 혁명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분기점마다 언제나 일어나 행동한 것은 국민이었습니다. 불의한 반국민적 권력을 우리의 손으로 확실하게 심판합시다. 지난 주말 민주당의 지도부가 거리로 총 출동해서 이 나라의 헌정 중단을 선동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중대 범죄 혐의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아예 헌정을 중단시켜 버리자는 겁니다. 범죄 혐의자인 이재명 세상 만들기 위해서 대한민국 헌정을 중단시키겠다는 겁니다. 자, 집회가 열렸고요. 주장이 나왔고 그거에 대해서 여당의 반응까지 나오고 이렇게 시차가 있었지만 오늘까지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있었던 이게 서울 도심에서 있었잖아요. 이 집회 참가자 숫자 가지고 오늘도 얘기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민주당 장애 집회 추산 인원 민주당에서는 약 30만 명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 이제 보도를 통해서 기자들이 취재하죠. 이거 얼마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30만 명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경찰 쪽을 기자들 또 취재하죠. 경찰에서는 얼마 정도 보세요? 17,000명. 차이가 나도 너무 나는 거 아닙니까? 30만 명과 17,000명은 뭐 다른 데 가서 이거 숫자를 센 겁니까? 뭡니까 지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제군요. 여당에서도 자체적으로 약간 파악한 듯한 그러니까 이 숫자에 대한 분석을 좀 한 게 있어요. 어제요.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 도시 데이터를 이용을 하면요. 그 당시에 11월 1일 날 14시부터 16시까지 이 인원 체크가 26,000에서 28,000명 정도 나옵니다. 근데 평소에 한 13,000명 정도가 잡힌다 그러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한 15,000명 정도의 수준으로 그 집회를 위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다. 그 정도 통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경찰을 했거든요. 우리가 그 숫자를 계산할 때 한 평당 앉으면 6명, 서면 9명으로 계산합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 민주당 소속이신데 30만 명의 근거는 뭡니까? 어떻게 측정이 됐다고 봐야 됩니까? 이거? 저거 원래 비행기 탈 때나 배 탈 때는 한 사람씩 누르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거 정확하게 나오죠. 저 공간에서는 사실 저런 게 없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좀 있어 보이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있어 세지 보이게. 않았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30명인지 30만 명인지 그렇죠. 20만 명인지 정확한 그 마지막 숫자까지 모르는 거죠. 네. 이거는. 그냥 눈대중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민주당에서는 30만 정도입니다라는 설명은 그렇죠. 대략적이긴 한데 네. 차이가 너무 나요 지금.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경찰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 치하에서의 어떤 경찰이니까 또 줄이기 위한 어떤 마사지를 했겠죠. 그러니까 17,000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국민의힘 저 회의에서는 15,000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저는요 이 숫자 부분은 사실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이 더 잘못하는 것이고 적게 나오면 덜 잘못한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많이 집회에 나왔냐 안 나왔냐 이게 초점이 아니고 지금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이 뭔지 왜 김건희 여사는 잘못했는데도 제대로 된 조사도 안 받고 처벌도 안 받느냐 왜 내로남불하냐 이러려고 정권 창출했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것이고 본인이 직접 박근혜 대통령 수사하면서 여러 가지 건들에 대해서 이거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이 감옥에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똑같은 잘못은 안 저질러야 되는 것인데 본인이 저지른 잘못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 그런 것에 대한 분노가 결국 여론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다. 이게 본질입니다. 송영훈 대변인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15,000명 정도라고 추산을 했고 경찰보다 적어요. 근데 지금 이동학 전 최고위원은 아니 숫자가 몇 개 약간 부풀릴 수도 있는 거지만 그게 중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30만 명이 어떻고 뭐가 중요합니까? 근데 국민의힘에서 굳이 15,000명이라고 얘기한 거 뭡니까? 숫자는 중요해요. 왜 중요한지는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겠고 저는 17,000명이나 15,000명도 좀 후하게 잡아준 것이고 그것도 후하다고요? 12,000여 명 정도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제가 그렇게 보는 근거가 있는데요. 저는 우리 태권도인들의 양심을 믿습니다. 태권도요? 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정직하거든요. 작년 3월 25일에요. 저 광화문 일대에서 국기 태권도 한마음 축제라고 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들 보시면서 검색창에 2023년에 있었던 국기 태권도 한마음 축제 검색해 보시면 태권도 축제가 있었어요. 당시 사진이 있어요. 그 광화문에서 차선 한 3개 정도만 열어놓고 나머지 다 막아놓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당시에 국기원 그 주최 측에서 발표한 참가 인원이 2만여 명이고요. 당시에 이제 그 동시에 어떤 그 품새 같은 걸 해서 기네스북에 등재된 인원이 있어요. 그 기네스북에 등재된 숫자가 12,263명입니다.
광화문에서 동시에 이제 이러는 걸 해서. 광화문 광장이 꽉 찼다라는 그 상황이. 당시 사진 보면 차선 딱 3개만 비워져 있고 나머지는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주최 측에서 발표한 인원이 한 2만 명 정도입니다. 예. 태권도인들 굉장히 정직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은 저 자리에 30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느냐? 우리가 2016년에 경험을 해봤습니다만은 저기 한 30만 명 오잖아요. 광화문역, 시청역, 종강역은 무정차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데이터가 잘 안 터져야 돼요. 예. 그리고 30만 명이 왔잖아요. 저기 프레스센터 옥상이나 이런 데서 공중샷 잡아가지고 민주당이 열심히 홍보사진 뿌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상은 12,000~13,000 명 정도가 맞아요. 그러면은 자, 그 숫자가 왜 중요하냐. 지금 민주당이 여러 가지 명분을 내세우면서 전국적으로 동원해서 저 장외 집회 사람을 모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17,000명이 안 되면은요. 민주당 국회의원이 170명이에요. 국회의원 한 명당 100명 정도만 데리고 와도 17,000명이 됩니다. 예. 그러면은 저기에 자발적인 시민들의 결합은 거의 없는 거예요. 왜 없는가? 저 집회의 본질적인 목적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거라는 걸 국민들이 다 아시는 겁니다. 저기에 사람 많이 모인 사진과 영상을 잡아서 재판부에 이 정도로 지금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압박하고 겁박하려는 목적으로 사람을 동원한다는 거를 시민들께서 다 아시니까 자발적인 결합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겁니다. 민주당이 어제 아마 굉장히 뼈아팠을 겁니다. 자, 지금 민주당에서는 한 30만 명쯤 되는 겁니다. 지금 송영훈 대변인 말씀 중에는 아니 그러면 조감독 같은 사진 한번 보여주셔. 왜 그건 없습니까? 약간 이렇게 좀 서로 두 분이 약간 대치하는 논평해 주셨어요. 이런 가운데 사실은 저 집회에서도 그렇고 주로 특검 얘기 주장이 많이 나왔어요. 물론 일부 정치인들은 그거보다 더 약간 강한 주장을 내놓긴 했는데 지도부 차원에서는 특검 얘기 정도로 약간 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야당인 조국혁 신당은 탄핵 막 이런 거를 그럼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일단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탄핵 그리고 뭐 개헌 이런 거 관련된 어떤 설명을 좀 내놨어요. 들어보시죠. 탄핵 사유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 탄핵과 관련된 부분은 지도부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일부 의원들 사이에 그런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 차원에서는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는 현재 없습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 조국혁 신당과 달리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약간 신중하네요 지금요. 뭐 탄핵이나 개헌 이런 얘기는. 네, 그러니까 탄핵을 민주당만으로 뭔가 추진해 나가는 것 이런 것은 여전히 또 부담이 따르기도 하고요. 약간 여론이나 혹시라도 모를 역풍 이런 걸 좀 걱정하는 겁니다. 뭐 역풍이라기보다 저는 이 정도 이제 얘기했는데도 역풍이 안 불고 있다는 건 어느 정도는 이제 무르익다고 보는데 헌정 질서가 사실은 굉장히 어지러워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으로서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불행이고 국민들로서도 국정 공백 상태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완전히 이 역사에서 굉장히 큰 오명을 또 쓰게 되고 국민들 스스로도 굉장히 불행한 길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최소한 이런 것 정도는 좀 막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어떠한 이 생각들이 좀 있는 것이고 이왕이라면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는 오히려 개헌이든 아니면 어느 다른 쪽으로 이 정도의 어떤 열망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국정 동력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소진된 상태인데 이런 부분들의 에너지를 새로운 에너지가 차게 될 텐데 어쩌면 지금 아까 홍준표 이 시장님께서 얘기하셨던 잡목 거목 있잖아요. 예. 지금 다 잡목이 돼버렸잖아요. 뭔가 대화와 타협의 산물 이런 게 역사적인 어떤 해법 이런 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나올 수 있는 토대로 혹시라도 만들 수 있는 에너지를 모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지점에서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좀 이렇게 좀 누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송영훈 대변인은 지금 뭐 탄핵 뭐 임기 단축 개헌 이런 거에 대해서 조국혁 신당과 달리 민주당은 조금 지도부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뭐 논의된 바 없습니다. 뭐 공식적으로 그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거 왜 그런다고 보세요? 아니 그건 헐리우드 액션이고 실제로 민주당은 지난번에 전대미문에 탄핵 청원 청문회라는 것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연하게 이미 탄핵을 입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뭐 임기 단축 개헌 이런 것들도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모두 다 헌정에 대한 공격이죠. 원래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무슨 탄핵이니 임기 단축 개헌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 이재명 대표가 피선거권의 위협을 받으니까 그 피선거권이 상실되기 전에 어떻게든 대선을 앞당겨서 치러보겠다. 그런 속셈 아니겠습니까? 그걸 이제 국민들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갖은 명분을 들어서 집회를 열어도 자발적으로 거기에 결합하는 국민들은 안 계신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 지금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은요. 저는 집회를 하거나 혹은 뭐 탄핵에 대해서 에드벌룬을 띄우거나 그 어떤 임기 단축 개헌 같은 것을 말할 것이 아니라 민생의 장으로 돌아와서 정말 국민의 마음을 하나하나 얻어나가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자꾸 어떤 꼼수를 쓰려고 한들 국민들께서 거기에 호응해 주시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지금 민생 얘기 뭐 두 분도 조금씩 해주는데 이건 민생이라고 할까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큰 이슈고 논란이었던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 그러니까 이거 증권 투자하신 분들, 주식 투자하신 분들 굉장히 관심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원래대로라면 내년에 시행이 되는데 이거 폐지 얘기를 꺼내놨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여야 대표가 거의 같은 입장이 된 거예요. 일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또 여기에 투자하고 또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아쉽지만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는 사안이지만 동의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폐지하겠다고. 금투세. 자, 그런데 또 다른 야당인 조국혁 신당 엄청난 비판을 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화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조국혁 신당의 정치기 부의장 이름으로 이게 보도를 통해서 나왔는데 이재명 대표가 장고 끝에 악수를 뒀다. 실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수선한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결정한 것 같아 이해가 잘 안 되는 면도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악수잖아요. 이렇게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 네. 조국혁 신당은 반발한 상황.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폐지 주장했거든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받아들인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뭐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땀 흘려 일하는 뭐 근로소득도 사실은 과세를 하고 그러면 당연히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도 어쩌면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측면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미 3년 전에 어찌 보면 이제 거래세라는 게 있잖아요. 거래세를 좀 낮추면서 사실 이거를 이제 세금을 새로 만든 건데 그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었고 민주당에서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4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뭐냐면 주가 조작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식 시장을 망치고 있는 4가지 중에 하나가 주가 조작 범죄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영분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조사도 안 되고 이런 것들 시세 차익 보고 통정 매매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적발이 안 된다. 두 번째는 우량주를 믿고 장기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그 감자 때리고 그걸 분할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안 좋은 주식으로 만들어 버린단 말이죠. 그럴 때 개미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봅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 자체가 경제 산업이 굉장히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어찌 보면 재생에너지 트랙으로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대한민국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온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전 정부 거다 하면서 이념을 더 씌워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이 시장을 약간 사장시키고 있는 듯한 측면인데 그런 지점에서 이제 확대 측면이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축소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4번째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기본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있는 데다가 지금 안보 위협이나 이런 것들을 윤석열 정부가 효과적으로 막지 못하고 오히려 더 이렇게 키우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4가지가 종합적으로 이 작동이 되다 보니까 담세 체력이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있다라는 걸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약간의 비판 이런 것들은 좀 감수하고 그러면 이제 차후에라도 지금 이제 상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미 투자자들 이런 권리를 어떻게 더 보호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폐지에 동의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송영호 대변인, 그동안 민주당 내부에서 큰 논쟁이 있었어요. 반대 의견도 꽤 많았는데 이제 일단 뭐 지도부에 일임한다고 해서 결국에 이재명 대표가 이거 폐지. 이거 한동훈 대표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일치가 됐어요, 이거는요. 바로 그런 점에서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첫 의미 있는 성과가 나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로 당선되기 전에도 금투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당대표로 당선된 날부터 이 금투세 폐지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어왔거든요. 뭐 한두 번 얘기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조금 소강 상태가 됐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도 또 얘기하고 해서 반복적으로 이 이슈를 살려왔습니다. 바로 지난주에도 한동훈 대표는 혹시 민주당이 지도부의 위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망설이고 있는 것은 민주노총의 입장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라고 한 번 더 이 부분을 짚었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지속적인 요구가
성과를 거둬서 이제 민주당도 금투세 폐지 결정하게 된 건데 환영합니다. 오늘 주식시장이 당장 크게 반응했잖아요. 코스피가 지금 오늘 하루 46포인트 올랐습니다. 코스닥은 3.43% 올랐거든요. 오늘 하루 만에. 그만큼 우리나라 1,400만 개인 투자자는 이 불확실성을 굉장히 크게 보고 있는 건데 해소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은 자, 이재명 대표도 이렇게 하니까 지금 국민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은 여야의 이해관계가 근본적으로 충돌하지 않는 지점에 대해서는 더 대승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야 의정협의체도 박찬대 원내대표가 제안을 했잖아요. 야당도 제안을 해놓고 지금 여러 가지 다른 명분을 들어서 그 여야 의정협의체에 안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주 월요일에 일단 출범을 한다고 하니까요. 민주당도 빨리 여기에 좀 들어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아울러 덧붙여서 드립니다. 굉장히 드문 사례 같습니다. 여야 대표가 일치된 정책전 의견, 사실상 합의를 한 셈입니다. 지금요. 이게 오늘 나왔습니다. Unlike Donald Trump, I don't believe that people who disagree with me are the enemy. He wants to put them in jail. He's Hitler. He's Hitler. You ever hear? She talks about unity and then she calls me Hitler. To turn the page on a decade of Donald Trump trying to keep us divided and afraid of each other. You're the worst vice president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Kamala, you're fired. Get out. Get out. You're fired. A tactic. It is meant to distract from the fact that we have and support free and fair elections in our country. They just announced a fake poll. Hey, think of it. Right before the election that I'm 3 points down. I'm not down in Iowa. 반전의 반전입니다. 본투표 하루 남았는데 뭐가 엎치락뒤치락 계속 가고 있다 그러는 거죠. 그리고 7개 가운데 4곳에서 우세. 해리스 민주당 후보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7개 경합주 얘기 같군요. 자, 지금부터 이제 미국 대선 경쟁 상황을 얘기해 보겠는데요. 미국 본투표일이 5일이죠. 근데 우리하고 시차가 있어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후 2시부터 본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미국은 또 같은 나라지만 시차가 다 다르거든요. 그 차례대로 가는데 내일 오후 2시부터 해서 시간을 보면 6일 날 오후쯤에 끝나게 돼요. 우리하고 많이 다른 상황인 거죠. 자, 그런데요. 일단 이 얘기 지금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전 세계가 이게 과연 누가 되느냐 이거에 촉각을 세우는데 결론은 잘 모르겠다예요. 근데 우선요. 사전투표, 우리처럼 사전투표가 끝났는데 굉장히 많이 하는데 지금 집계가 나오는 거 보니까 7,400만 명이 사전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역대로 따져보면은 한 2번째 정도로 많은 거다라고 하는데 자, 엄청나게 많이 한 이 사전투표. 어떤 후보에게 유리하다고 봐야 될까요? 그게 판단이 가능할까요, 지금? 글쎄, 그것도 결국 여론조사에 좀 의지를 해볼 수가 없는데 사전투표 인원들을 대상으로 해보니까 전반적으로 해리스 쪽이 한 60%, 트럼프 쪽이 한 40%가 나오는 것 같아요. 6대4 정도 6대4. 그러니까 어느 데는 67대 33으로 나오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민주당들이 전통적으로 사전투표 비율이 높습니다. 그 원래. 6대4가 딱 잘라서 볼 게 아니라 과거 사례를 보면 원래 민주당 지지자들은 많이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만약에 67대 33까지 이렇게 벌어졌다면 이거는 선거에 또 해리스 입장에서 보면 좀 긍정적인 기여가 있을 것 같은데 너무나 많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은 대선에 총유권자에서 이겨도 선거인단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거하고 또 다르게 나와요. 완전히 또 다르게 나오니까 그런 케이스도 여러 번 있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사전투표가 많은 부분은 전통도 그렇고 최근의 여론조사도 그렇고 일단은 해리스한테 조금 더 많이 간 거 아닌가 이렇게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짐작입니다. 이거 모릅니다 지금요. 또 일각에서는 이 공화당 지지자도 상대적으로 옛날에 비하면 꽤 많이 사전투표한 거 아니냐 또 이런 분석까지 있어서 맞습니다. 이거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일단 짐작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사실 제가 기억하기로도 지난주 한 열흘 전만 해도 트럼프 후보가 많이 또 이게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런 얘기했는데 최근 며칠 사이에는 또
해리스 후보가 따라잡았다는 여론조사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판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사실 견제와 균형 심리가 뭐 미국 유권자들한테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초반에 이 해리스가 극적으로 이 바이든의 후보 지위를 이제 그 계승을 하고 올라서니까 그때 분위기는 다들 해리스가 훨씬 더 그때 또 해리스였어요. 그런데 사실은 해리스가 그 이후에 약간 이제 문제가 좀 있었죠. 트럼프가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만 열심히 했고 무슨 자기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나오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더 확실한 것 같아. 뭐 이제 이런 것도 좀 나왔죠. 그런데 트럼프의 얘기를 또 한참 듣고 있으면 계속해서 예전에 했던 거를 반복을 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정책은 없고 막말만 있다라는 얘기를 미국에서도 막 그렇게 상대방 공격하는 데 너무 집중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좀 그러면 해리스를 한번 보자라는 시각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갔다가 또 내려왔다 갔다 이게 이런 약간의 겁니까 견제와 균형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뭐 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결국 6, 7개의 경합주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 경합주 분석한 여론조사 저희가 좀 준비한 것도 그거 좀 보면서 제가 좀 설명 드릴게요. 우선 2장으로 준비했는데 우선 첫 번째 장을 보겠습니다. 7개 경합주에 여기 보면 뭐 네바다, 뭐 위스콘신, 조지아인데 이런 경합주인데요. 일단 여기서 보면 요 4곳은 해리스 후보가 숫자가 높게 나오죠. 맞습니다. 지금요. 일단 4곳은 높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럼 3곳이 남았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요. 애리조나 이쪽은 또 트럼프가 높게 나와요. 그리고 다른 2곳은 같게 나왔습니다. 지금. 그러면 대략 4대 1 그리고 무승부 지역이 2 정도 나오거든요. 이 사실상 미국 대선은 이 7개 경합주가 거의 결정을 할 거다고 하는데 이 경합주 여론조사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근데 이게 이제 뉴욕타임스 여론조사는 그렇게 나오지만 또 다른 데는 그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겠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현재로 보면 뭐 미국의 선거인단이 538명인데 그러면은 270표를 얻어야 되는데 270을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270을 넘어야 되고 그렇다면은 이게 누가 돼도 270대 268 구도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박빙인데 결국은 그 펜실베니아가 19개 선거인단이란 말이죠. 그럼 지금 거기가 경합주 중에 하나인데 가장 규모가 크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19명. 뭐 사실 나머지 노스캐롤라이나나 조지아도 16명인데요. 어쨌든 미시간과 펜실베니아, 위스콘신을 현재 예를 들어서 그 카멜라 해리스가 이기면 226명을 원래 226명에다가 저걸 확보해서 270명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트럼프 같은 경우는 펜실베니아,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여기를 이겨야 지금 현재 확보돼 있는 219명의 저걸 더해서 270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 혼동하실 게 226과 219는 뭐냐니까 전통적으로 그냥 원래 민주당, 있는데, 공화당을 지지하는 지역들이죠. 원래 있는 거. 그러니까 저 민주당이 조금 더 갖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경합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7개를 어느 정도씩 가져가느냐. 근데 이게 사실 통계학적으로 워낙 박빙이기 때문에 저 통계가 과연 의미가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통계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합주 여론조사는 어쨌든 해리스가 우세한 걸로 나오는데 문제는 많은 여론조사가 전체적으로 누가 당선 확률이 높으냐 그러면 여전히 트럼프가 높다라는 게 물론 격차는 줄어들지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각종 여론조사라든지 그 미국의 예측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굉장히 그 박빙을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영국이나 이런 데는 트럼프가 조금 더 우세한 걸로 보는 시각들이 많아요. 이 유럽이나 이런 쪽. 또 약간 다른 기준으로 또 보겠죠. 기준이 조금 이제 조사한 게 다르니까. 그래서 정말 이거는 안개 속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상황을 보면서 이거 과연 불복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트럼프 후보가 공언하고 있잖아요. 나오는데 이거 승부 못합니다.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지난번에도 의사당 점거 사건이나 이런 것도 봤고 미국 민주주의에 커다란 상처를 입혔는데 지금 여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7,400만의 사전투표 개표는 또 한참 있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 보니까
적어도 일주일, 길면 13일 이후에나 합산이 돼서 나올 수 있다. 그러면 그 경합 지역 같은 경우는 그때까지 발표를 약간 수년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초박빙 네, 너무 선거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는 마지막까지 진짜 한 다 열어봐야 표까지 된다. 따져봐야 네. 된다. 그렇게 갈 수도 있고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런 경우의 수가 적지만 269대 269가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게 합해서 530번 똑같아지는 똑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론적으로는 나올 수 있는 숫자니까요. 똑같이 여기저기서. 이론적으로 네,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그 이제 그런 거는 사실은 지금까지는 고려가 안 됐었는데 예. 그렇게 나오면 원래 이제 대통령은 하원이 뽑고 그 하원에 한주에서 가서 또 결정이 된다면서요? 하고 그다음에 부통령은 상원에서 하니까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정말 초박빙이고 저는 이 대선이 잘 끝나도 상당한 후유증이 미국의 민주주의와 또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위상이나 이런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좀 그러니까 생각이 최하로 듭니다. 가면은 승복하지 못한다. 불복 네. 얘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한쪽이 승복을 하고 승자가 결정되더라도 지지자들의 극한 분열, 대립, 네. 갈등, 또 과거와 같은 어떤 점거 사태 네. 이런 것까지 걱정이 된다는 그게 거죠. 충분히 가능할 수 있고요. 지금 사실 미국이 뭐 유일 초강대국으로서 예. 세계에서 기능을 하고 있고 시스템을 공급하는 그런 것 때문에 미국의 지위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예. 미국 국내 문제를 저런 식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과연 왕 앞으로 그 이제 미국의 지위라든가 이런 거가 국제사회가 고개를 끄덕이는 그런 초강국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것도 약간 우려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지금요, 이 이제 미국 언론 중심으로 이제 이 막판의 변수라고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해리스 후보를 지지를 하는데 그동안 좀 조용히 있었던 거, 특히 백인 여성 표심이 중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 선거는 인종 표보다는 인종 대결보다는 성별 대결 그리고 특히 백인 여성표가 중요하다. 근데 이게 짐작하기 어렵다 그러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얘기예요? 그래서 사일런트 해리스라고 그러죠. 예, 사일런트 해리스라고 그러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또 이제 거꾸로 일어난 게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았다는 흑인 청년들이 또 그쪽으로 간 면이 조금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사일런트 뭐라고 그럽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기존의 선거와는 조금 다른 판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종보다는 성별로 그리고 아무래도 뭐 낙태 문제라든가 여성 문제 이런 데 대해서는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가 본인이 여성이니까 그런 그 어떤 새로운 개념의 여성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어필을 하는 면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종보다는 성별로 갔고 사일런트 해리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건데 지금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박빙으로 가게 되면 이게 지금 두 후보 다 모두 다 부동층을 끌어야겠다는 생각은 별로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겠네요. 좀 당연히 그게 아니고 지지층을 결집하자. 그럼 더 너무 좀 극단적으로 그러니까요. 주장이 나오고 그런 게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데 어차피 뭐 선거는 하루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제 주사위는 던져진 건데 지금부터 어떤 식으로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하느냐 이게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소위 미국의 그 국내적 국제적 지위 이런 거와도 그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지혜로운 선택을 정말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어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위에 어떤 변화가 올 것인가? 이걸 지금 벌써부터 분석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미국 관련 대선 관련 얘기 쭉 이어갔는데요. 요즘에도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이에요. 러시아 파병 때문에 전 세계가 또 북한을 지켜보고 있거든요. 우리로서는 지금 코앞에 있는 존재인데 최근에 북한이요 남북 연결도를 폭파시켜버렸어요. 아예. 그런데요. 거기에다가 이런 걸 또 쌓아놨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이 연결 도로를 끌어놓고 앞에다가 11m 토성을 쌓았답니다. 아예 뭐 오도 가도 못하게. 그리고 그 앞에는요 구덩이를 최대 5m짜리 구덩이를 팠어요. 이게 뭐 해자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전차가 못 오게 아예 구덩이를 팠다는 건데 저런 상황을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지금요. 동해 뭐 폭파해놓고 그 도로 앞에다 저렇게 접경지잖아요 지금. 저런 일을 토성이 이게 지금 어느 시대인데 지금 토성을 쌓은 겁니까 지금? 강준영 교수님. 이게 좀 최근에 오늘 들어온 소식인데 이거 무슨 의미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 사실은 저 도로를 폭파하고
북한 총참모부에서 이미 저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장벽을 건설하겠다. 그래서 완벽하게 남북을 차단하겠다라는 표현을 이미 했거든요. 예. 그런데 말은 그렇게 했어도 정말로 저렇게 토성을 쌀 생각은 사실은 못했는데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는 별개의 국가론을 얘기했고 지금 이 대목에서 한국에 대해서 조금의 틈을 주지 않으면서 러시아와의 밀착을 통해서 계속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핵 보유국 지위 확보에만 지금 혈안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결 구도를 만들고 그 대결 구도를 가지고 남한하고 얘기를 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그 남한하고 얘기를 하려면 남한 배후에 있는 미국을 자극을 해야 되고 결국 미국이 직접 나오지 않으면 이 얘기를 하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엊그저께 ICBM도 화성 19형 그거는 뭐 거의 ICBM으로서는 완성됐다고 보는 스스로 건데 그런 식의 주장을 해놨어요. 실제로 86분이나 날랐고 고각 발사를 했는데 미국 가는데 20분이면 마하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80몇 분을 날랐다는 거는 일단 그 능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제적으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이 남북한에는 저렇게 폭파한 도로를 완전히 차단함으로써 각자의 길을 간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이런 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북한 우리로서는 당장에 우리의 관심사였고요. 저게 무슨 토성을 쌌다니 약간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과 관련된 영상 하나가 최근에 공개된 게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요. 무슨 장갑차가 있죠. 근데 저 동그라미 안에 있는 인원들이 북한군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장갑차가요. 그냥 갑니다. 뭡니까? 지금 장갑차에 타려는 듯 달려갔는데 그냥 갑니다. 그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뭔가 장갑차가 오니까 뭔가를 준비하고 그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냥 갑니다. 근데 지금 이게 일각에서는 러시아 장갑차인데 북한군을 버리고 지금 철수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북한군도 약간 당한 것 같거든요. 우왕좌왕하는 모습입니다. 이거요. 이게 일본과 러시아군과 의사소통의 문제 아니면 뭔가 문제가 발생한 걸까요? 이게 그렇다고 봐야죠. 그 왜 그러냐면 우선 뭐 언어도 그렇고 여러 가지 통제 시스템에서 같이 훈련을 해본 적도 사실 없거든요. 그렇죠. 뭐 있다고 말로는 하지만 그러면 현지 전장에서 만약에 전투에 투입된 거라면 저런 행동들이 만약 러시아군의 생명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하면 전쟁터에서 할 수 있는 거죠. 나 쟤 때문에 내 목숨 잃기 싫어. 그냥 간다 우리.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혀 그 조율이나 이런 게 안 된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저거는 장기적으로 그 또 하나의 북한의 최대 악수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뭡니까? 장갑차가 갔는데 그냥 떠나버려요? 그리고 여기서 당황해서 아니 이거 뭐지? 뭐 이게 멀리 찍은 거라서 입모양은 안 보이지만 굉장히 당황, 우왕좌왕 뭐 이런 느낌 확실히 듭니다. 지금 저 모습이었어요. 지금요. 또 나오는데 지금 저런 모습이 또 공개가 저거는 됐습니다. 타려고 뛰어가는 거 같은데. 타려고 뛰어가는 게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냥 지금요. 가고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뭐지? 이러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중국과 관련된 거 지금 사실은 이 러시아 관계는 또 중국 얘기가 안 빠지는데 중국이 최근에 우리를 향해서 뭔가 조치를 하나 취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비자입니다. 중국 갈 때 비자 꼭 필요하는데 11월 8일 그리고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이에요. 우리나라를 포함한 9개국에서 무비자 정책을 실시한답니다. 그러니까 15일 내 방문 때는 비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또 미국, 일본은 빠졌어요. 주로 유럽 국가고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이거 배경이 이게 갑자기 보면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책을 하는데요. 여기 보면 우리 대사관 쪽 관계자는 아니 사전 통보도 없이 갑자기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뭐 무비자 입국 적용 국가 범위 확대한 겁니다. 뭐 외국인들 왕래 편의를 위해서 이런 설명인데 아니 이거 뭐 알지도 않고 갑자기 이렇게 한 건데 이거 배경을 뭐라고 봐야 됩니까? 사실 상당한 정무적 판단을 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사실 이 비자는 원래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면제를 하는 거거든요. 중국은 그 전에 그 비자 면제, 상호 면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청을 했었는데 우리가 사실은 불법 체류 문제라든가 이런 게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그걸 할 수는 없다. 우리는 비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사실 작년 말부터 중국이 이제 뭐 경제 활성화라든가 외국인의 중국 그 왕래 편의 이런 것 때문에 풀고 우리가 지금 30번째 국가예요. 30번째 국가인데
원래 브리핑을 그 외교부 대변인이 할 때는 8개 나라만 있었답니다. 근데 그 브리핑 끝나고 나서 보도자료 주는데 보니까 한국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뭐죠, 그러니까 그건 더 급박하게 결정이 됐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저는 그 정무적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몇 가지 현실적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어떤 합니다. 겁니까? 우선 가장 직접적인 거는 아시다시피 그 전전날 우리 교민이 반간첩법, 신방첩법에 의해서 구금이 되고 1년이나 알려지지 않고 있었다는 게 밝혀졌잖아요. 그것 때문에 약간 또 그 중국의 이런 법 적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라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한국에서 형성이 되고 반중 정서 같은 게 또 있단 말이죠. 그 혐의도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이 한국인이 중국의 기술을 한국 기업한테 넘기려고 그랬다. 반도체 기술자인데 거꾸로 되면 또 모르지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최근에 북러 밀착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속이 좀 불편했을 것 같아요. 신경이 쓰이고 편하지 않고.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은 중국으로서는 누구를 지지하거나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굉장히 진퇴양난의 상황인데 결국 그게 장기화되면 중국의 대북 영향력, 대러시아 영향력이 감소된다는 뜻이에요. 그거의 감소는 중국의 한국에 대한 영향력 감소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지나친 러시아 밀착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이 한국과 가까워지는 모습, 뭔가 관계가 이걸 좀 보여주는 게 또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더 전체적으로는 외교적 차원에서 내년에 시진핑 주석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에이펙 11월 경주 회의가 있고 그 시 주석이 만약에 온다면 중국의 지도자가 오는데 지금 그동안 경색돼 있던 그 한중 관계에서 분위기를 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그거를 큰 틀에서 움직이는 게 하나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모두의 미국 선거 얘기했지만 누가 당선이 되든 간에 대중 압박은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 정책만 발표하고 그랬지만 이제는 직접적인 대중 정책을 발표할 때 한미는 동맹 관계고 특히 기술 협력과 관련해서 공급망 관련해서는 미국이 한국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같이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선제적 메시지. 이런 것들이 정무적으로 좀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뭐 엄청난 보석인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근데 설명을 안 해요. 뭐 딱히 자세한 거를.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외교 관련된 현상, 미국 대선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일단 이 아반떼 운전자, 람보르기 운전자 이렇게 나오죠. 각각 이게 교통사고 난 거예요. 설명인데 아니 편의점 앞에 정차된 어떤 탑차가 있었는데 그거 피하려기 위해서 중앙선을 넘다가 사고가 났어요. 이게 들이받은 거예요, 옆면을. 그리고 이 람보르기 운전자는 아니 주차장 입구에서 주차해서 딱 좌회전을 하는데 갑자기 차가 와서 제가 받쳤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하나 더 있습니다. 지도 보시면 일단 이거 보시면서 이게 어떻게 된 사고인지 좀 이게 워낙 고가 차량으로 사고 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던데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사고인지. 이게 보시면은 지금 정차되어 있는 차량이 편의점에 있는 그 물건을 이제 실어 나르는 그 탑차였고요. 그리고 이 차량을 지금 피해서 지금 아반떼 차량이 이 중앙선을 침범을 해서 이제 넘어가다가 그 시점에 이 아파트에서 나오던 지금 슈퍼카라고 하는 람보르기니 차량을 이렇게 부딪히게 된 사연인데 근데 이때 당시에 그 지금 아반떼 차량이 그 앞쪽 전면부로 그 슈퍼카 람보르기니 차량의 이제 운전석과 그 뒤쪽의 휀다 부분까지도 지금 이제 이렇게 부딪힌 상태여가지고 이 상태에서 지금 뭐 이게 누구의 과실이 있는지 그리고 이때 보상 금액은 뭐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많이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람보르기 차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은 그 지금 저때 당시에 차량이 지금 에어백이 터지고 나서 휴즈가 나가고 이 시동을 걸려고 하니까 시동이 걸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전손에 해당하는 그런 손실이 있는 게 아니냐. 전손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손이라는 게 이제 기준이 좀 그런데 이게 차량을 수리를 해야 되는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수리는 가능한데 이 차량이 보험에 가입했을 때 그 가액의 70에서 80% 이상을 초과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거는 이제
보험사 입장에서도 이거는 이제 수리하기가 곤란하고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예, 전체에 해당하는 그런 차량의 가액만큼을 이제 보상을 해주는 이제 지금 그런 저 거를 차량이 보통 3억, 4억 뭐 이런 차량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금액이? 원래는 이제 3억 8천 정도 되는데 근데 저게 또 한정판이기 때문에 이게 중고차 시세로는 지금 한 4억 정도 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가액이 어마어마할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근데 지금 저 아반떼 운전하시는 분, 저 여성분으로 좀 보이시는데 그분이 아까 설명이 있었는데 앞에 무슨 탑차가 서 있어서 그걸 피하려다 본인이 중앙선을 넘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비껴서 가려다가 사고가 난 거라는 건데 그럼 앞에 도로에 주정차했던 저 차는 어떻게 책임 여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차량의 운전자가 이렇게 중앙선을 침범해서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보통은 이제 12대 중과실에 들어간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그리고 민사상 책임 여부도 이제 문제가 되게 되는데 근데 이때 당시에 앞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있었고 그 차량을 피해서 가다가 사고가 발생을 한 경우에는 그러면서 중앙선을 넘게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런 경우에는 좀 이제 차량의 이런 과실 여부를 판단을 할 때 과실 비율에 있어서 이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서도 과실 비율을 묻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15에서 한 40% 정도를 이제 과실 비율을 인정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험사들끼리 지금 뭐 가해 차량이 피해 차량이 어느 차량인지 여부도 지금 판단을 해야 되는 상태이고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실 비율을 얼마를 물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은 이제 아직까지는 뭐 검토 중에 있어가지고 조금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고는 보험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금액이 커지는 사고죠, 이거는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실 비율이 제대로 서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감정을 통해 가지고 누구 차량이 어느 정도 과실 비율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뭐 보험금이라든지 아니면 구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고가 차들이 많으니까 저런 교통사고가 이게 남일이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대물 한도를 많이 높여야 되는 겁니까? 저런 사고 혹시 걱정이 되면은? 대물 한도를 보통은 뭐 일반인들이 이제 생각을 했을 때 한 3억 정도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 3억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 10억을 한도로 기준을 했을 때 그 보험료의 차이를 생각하면 사실 원래는 보험료 자체가 뭐 몇천 원에서 많아봤자 몇만 원. 오르긴 하지만 그렇죠.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라는 만 원 정도까지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에 이런 뭐 슈퍼카들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그런 슈퍼카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생각을 하신다면 뭐 보험료 자체가 그렇게 이제 올라가지는 않으니까 좀 한도를 높여가지고 가입을 하시는 걸 좀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저 람보르기니 뭐 워낙 고가이고 이른바 이제 슈퍼카예요. 그냥 통칭 그렇게 부리거든요. 근데 지금 전손 가능성이 있으니까 전손이면은 뭐 이건 수리비가 너무 나오니까 이건 뭐 어려운 거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저 사고를 당하신 분, 저 슈퍼카의 저 주인, 저 이 운전자 되시는 분도 사실은 저렇게 되면 차량을 못 하잖아요. 그럼 이게 이른바 렌트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같은 수준의 차로 렌트가 되는 겁니까? 이런 경우에.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또 보험 약관을 또 잘 살펴봐야 되는데 약간의 보통 경우에는 이제 피해 차량과 비슷한 이 가액에 해당하는 차량을 렌트를 해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뭐 보험 처리를 하는 기간 동안 이제 한정해가지고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게 무한정 내가 뭐 30일 탔다고 해서 30일에 해당하는 렌트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에는 보통 이제 전손 처리가 되는 경우에는 10일 정도의 기준으로 해서 이제 렌트카 비용을 지급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비슷한 차량의 가액에서 어느 정도 타도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렌트카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 보험사에 문의를 하셔가지고 그 후에 이 정도 차량이면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으신 후에 처리를 하셔야 그래 이제 그 기준 안에서 이제 렌트 비용까지도 받을 수 있어가지고 무작정 내가 먼저 이제 뭐 이 정도 가액이면 해당할 수 있겠지, 이 정도 가액이면 다 받을 수 있겠지 신청을 하셔가지고 렌트카를 타는 거는 조금 이제 그 가액을 넘어서실 수도 있어서 보험사에 문의를 하시고 청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보험사끼리 얘기하고 있는 단계인가 보네요. 지금요, 저 사고 때문에. 그렇죠. 이제 뭐 CCTV라든지 당시 목격자의 진술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차량의 그 속도라든지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차량이 그때 당시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는지 그다음에 앞에 있었던 주정차된 차량이 어느 정도 이제 뭐 당시에 서 있었는지 뭐 이런 부분들 다 검토를 해가지고 이 과실 비율을 따지고 그다음에 가해 차량은 누군지 피해 차량은 누구인지 이런 부분도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고입니다. 그래도 큰 뭐 이렇게 사람이 다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도 다행이고요. 근데 이제 워낙 이제 고가의 차량을 상대로 이제 사고가 났으니까 저 여성 운전자분 굉장히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보험사에서 차분하게 아마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추적하는 과정에서 어제 19시 12분 서울 소재 모 역 앞에서 긴급 체포를 하면서 범행을 자백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허민정 씨 인정하시나요? 피해자랑 관계 어떻게 되나요? 유족한테 하실 말씀 있으세요? 피해자한테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하고 싶은 말 없나요? 자, 북한강 살인 사건 이렇게 언론에서 지금 표현을 하면서 보도하고 있는데, 근데 피의자 군 장교라고요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화면 좀 보시죠. 이 사건에 대해서 정리한 건데, 자 이용임 변호사, 이 내용을 좀 보시면서 이게 무슨 일이 또 벌어진 겁니까 지금 이게? 네, 이게 지난 2일 강원도 하천에 있는 북한강에서 그 인근에 있는 주민이 지나가다가 당시에 신체의 일부가 담겨 있는 그게 이제 떠오르게 됐거든요. 강 위쪽으로. 그래서 그거를 발견을 하고 이제 신고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계속해서 이제 수색 작업을 하다가 그날 오전에 이제 시신의 일부에 해당하는 또 추가로 발견. 그렇습니다. 예, 추가로 이제 발견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용의자를 또 추적을 해서 이제 특정을 해 보니까 지금 30대 A 씨 이게 뭐 지금 확인된 바로는 이제 군 장교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중령진 그러니까 중령 진급 예정자이거든요. 그럼 현역 군인이잖아요. 지금요. 그렇습니다. 현역 군인이고 그리고 피해자의 신분도 군무원이라고 임시기간직 군무원이라고 해가지고 어쨌든 당시 같이 근무를 했던 사이이고 그래서 그 상태에서 뭐 말다툼을 벌이다 이런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시신 일부인데 지금 보니까 전부 뭐 시신은 전부 다 인양했다. 지금 이런 얘기도 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굉장히 끔찍한데요? 이게 그러면 이른바 이게 이른바 우리가 표현한 그 토막 사건입니까? 그럼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어쨌든 살인을 하고 나서 이 사체를 바로 처리를 한 게 아니라 그날 밤에 이 사체에 대해서 어쨌든 이제 사체 손괴를 했고요. 손괴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날 지금 또 이제 원래 사고가 발생을 했던 건 과천입니다. 경기도 과천. 과천에서 발생을 했는데 이거를 강원도 하천에 있는 그 북한강까지 또 간 거거든요. 일을 저지른 거는 다른 곳인데 그렇습니다. 시신을 훼손하고 그거를 유기라고 그러죠. 그거는 또 화천까지 가서 했다고요? 화천까지 또 가서 했는데 그게 이제 거리도 상당히 먼데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 보니까 이 북한강 부근에서 이제 근무를 10년 전에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알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누구보다도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알았을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이 시신이 담겨 있는 그 봉투에 또 돌을 넣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강에 지금 가라앉도록 해서 어쨌든 이게 발견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이걸 북한강 주변까지 가져가서 이렇게 이제 범행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이런 살인 사건 날 때마다 또 법적으로 따지는 게 우발이냐 계획적이냐 이건데 근데 시신을 이렇게까지 훼손한 걸로는 봐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뭐 이 살해를 했던 동기에 대해서는 뭐 아직까지 뭐 조사가 더 이뤄져야 될 단계이지만 일단은 그 후에 지금 범행을 처리하는 방법을 봤을 때는 너무나 잔혹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비춰봤을 때는 어쨌든 이게 뭐 우발적이라고 하더라도 뒤에 이제 처리 수습 과정까지 봤을 때는 이게 뭔가 어느 정도 좀 치밀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리고 이걸 유기를 했던 부분도 어쨌든 뒤에 발각 가능성을 아예 없애기 위해서 이제 했던 행동들을 비춰본다면 어느 정도 미필적인 그런 살인의 고의까지도 있었던 걸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조금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 재판을 받습니까? 아니면 민간으로 가는 겁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원래 원칙적으로는 군인, 군무원 등이 대상이 된 범죄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이 군사법원에서 했었습니다. 근데 2022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군인 대상의 성범죄라든지 아니면은 입대를 하기 전에 민간인 신분이었을 때의 범죄 그리고 이런 이제 군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런 사망의 원인이 되는 사고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이제 이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사와 재판 자체를 이 재판권의 관할 자체가 지금 민간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일반 지금 우리 민간 경찰들이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재판 자체도 이제 민간 군사법원이 아니라 민간 법원에서 일반 법원에서 이제 진행을 해가지고 아마 이 사건에 대해서는 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게 너무 잔혹하고 살인 사건이잖아요. 이런 경우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니까 이거 신상 공개 대상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라는 얘기도 하시는 분이 있던데 이건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그거는 이제 사건의 일단은 그 상황을 보는데 범죄가 중대한지 여부를 봐야 되고 그리고 잔혹한지 이런 부분도 봐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증거가 명확한지가 또 중요합니다. 증거.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보통 이제 CCTV가 있다든지 아니면 본인의 자백이 있고 이런 피해자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피해 내용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증거가 있는지가 중요하고 그리고 또 추가로 이제 국민의 알 권리가 충족돼야 되는 그런 범죄인지 이런 부분들을 다 따져가지고 이런 특정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신상공개 심의위원회가 열려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결과가 나왔을 때 이거 공개를 하는 게 맞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뭐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공개를 하게 되는 그런 절차로 나아가게 됩니다. 아마 저 피의자의 휴대폰도 역시 조사해보고 그럼 좀 더 정확한 게 나오겠죠, 그럼요? 그게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제 뭐 통화 수발신 내역이라든지 그리고 당시에 어쨌든 뭐 대화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이제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서 이제 밝혀낼 것이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지금 어쨌든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어떤지 여부가 아직까지는 그냥 지인으로만 나와 있어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인지도 확인을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